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종소리 다 들었죠? 이렇게 우리가 종소리를 듣고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 날이 결정이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촬영을 하는 게 5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 전에 5월 4일에 이제 언제 계약을 할 건지 결정이 나서 발표가 났었죠. 이거 기준으로 하면 아마 3주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칠판 있는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만나도록 할 겁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바로바로 우리 온라인 클래스룸에 이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질문해도 되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때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을 하진 않아도 돼요. 대신에 차근차근히 우리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의 존재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지를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학습지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먼저 읽고 또는 학습지의 이제 내용을 정리한 후에 교과서는 반드시 꼭 읽으셔야 돼요. 요거 놓치지 않으셔야 우리가 나중에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총정리할 때 어려움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서에 크게 보면은 두 부분을 선생님이 쪼개가지고 발췌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교과서 쪽수 정확하게 확인하고 학습지 정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학습지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9번째 학습지를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제목 보시면 5-1 개항 후 교역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3-1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항과 그 다음에 개화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봤어요. 뭐 대표적인 사건을 꼽아보자면 조선 책략을 둘러싼 갈등, 뭐 위정척사운동, 그 다음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정치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사건을 거치면서 일본과 청에게 점점 내정 간섭을 받는 것,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건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일본과 청에게 조선의 경제가 예속되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인 격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겠지만 사실 일반 백성의 생활이나 사회 전반에는 경제적으로 일본과 청에 의해서 조선의 경제가 예속되어가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쳐왔어요. 오늘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1876년부터 그 다음에 뭐 1882년, 84년 이 지금까지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제적인 관점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5-1 개항 후 교역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개항 후에 교육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선 여기 나와 있는 거류지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류지라는 곳은 외국에 갔을 때 머물러 지내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다르게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조계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 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외국인이 입법, 행정, 경찰 및 사법을 관리하는 거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계에는 우리가 불평등조약의 대표적인 조항 중 하나였던 영사재판권이 인정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거류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이 생활 공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류지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무역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 거류지 최초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당연히 우리가 처음 개항을 하게 된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강화도 조약의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876년이겠죠? 마찬가지로 조일, 수호, 조규. 이게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여기에 부록, 첨부하는 조약이 추가로 체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국 상인은 개항장, 그러니까 열어주는 항구잖아요. 부산, 원산, 인천 등이 있겠죠. 이곳에서 10리 이내에서만 뭐가 가능하다? 무역이 가능하다. 즉 10리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해준 거리 밖에는 외국인들이 활동을 처음에는 못했던 거예요.
이 심리 안에서는 조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는 있었죠. 자, 이때부터 이제 외국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먼저 조약을 체결한 일본 상인들을 통해서 들어왔겠죠. 자, 근데 이 일본 상인들 그리고 외국 상인들이 거래를 하려면 시장에 직접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요 조약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심리 이내의 거류지, 조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에는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 발전을 합니다. 외국 상인을 대상으로 매매를 주선하는 객주와 같이 중간 상인들이 또 성장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객주는 그러니까 외국 상인이 아니라 조선인 상인인 거예요. 조선인 상인. 우리가 교과서에 지금 선생님이 띄워놨는데요. 교과서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거류지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에 있는 객주, 조선인 상인들, 그리고 이 객주를 통해서 행상, 선상, 그리고 포구와 산지의 객주, 그 다음에 다시 행상과 중매 상인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중개 무역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조선인 상인들도 상당히 큰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무역 형태를 최초의 무역 형태 뭐라고 한다?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류지 무역 같은 경우는 거류지에 있는 외국인 상인들이 조선인 객주를 통해서 조선 전국의 시장에 물건을 파는 형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개항 초기의 무역, 특히 일본이 주도했던 무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당연히 최초로 개항을 한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상인이 중심이 되었겠죠. 이 거류지 무역, 특히 초기 무역 같은 경우는.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조일수호 조규부와 부록이 이제 또 체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 화폐가 사용이 가능해요. 어디에서? 이 개항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상인들이 훨씬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 상업행위를 할 수 있었겠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른다. 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무관세 무역이었습니다. 뭐가 없다? 관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상인들이 조선에서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때 그럼 어떤 물건들이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선생님이 이 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아직은 일본이 산업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조선에 가져다 팔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당시 가장 선진적인 산업국가였던 영국에서 만든 면제품을 자기들이 다시 수입을 해서 그걸 조선 시장에 팔았던 겁니다. 무슨 무역 형태로? 거리주 무역의 형태로. 자, 일본은 조선에 영국산 면제품을 수출을 합니다. 자, 그럼 조선에서 일본은 뭘 수입해 가느냐? 바로 쌀, 콩, 소가죽 같은. 쌀, 콩 같은 경우는 곡물이고 이 소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용품들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면 교환 체계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수출품이 쌀, 그러니까 일본의 수입품이 쌀이었기 때문에 그 쌀 미자를 써서 미, 그 다음에 일본이 파는 면자를 따서 면. 이 쌀과 면을 교환하는 체계가 개항 초기의 무역 형태였고 이 무역 형태는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미면 교환 체계를 보면 우리가 생각내야 되는 인물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 최초로 체결될 즈음에 이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반대하면서 위장척사 운동을 이끌었던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 외양일체론 주장 중에 핵심이 이거였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무한히 나지 않는 한정적인 곡물 같은 것들이 이 개항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유출이 될 거다. 근데 쟤네 같은 경우는 면제품처럼 무한히 생산할 수 있는 거 우리한테 팔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일본에 엄청나게 예속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렇게 세련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 지적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정석사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의 본성을 지적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된 게 이 미면 교환 체계인 거죠. 자, 이 미면 교환 체계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면 교환 체계가 만들어지고 개항 초기에 거류지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조선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조선의 일부 지주들, 그러니까 이 지주가 누구일까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겠죠.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요걸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개양 초기의 무역, 미명 교환 체계가 형성이 되면서 농업이 뭐가 된다? 상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쌀 등의 곡물이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갈까요? 그렇죠. 일본 상인들이 사가는 거잖아요. 그 결과 조선의 일부 지주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상인들이 뭐 거리지 무역이니까 이제 객주들을 통해 가지고 매집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각지에 있는 쌀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왜냐?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으로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주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작농들한테 소작료로 거뒀던 쌀을 계속 쌓아만 놓아야 했었는데 그걸 일본 상인들을 통해서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뭘 축적할 수 있게 된다?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럼으로써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인 거죠. 조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근대적인 자본주의가 아직 발전하지 못했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씨앗이 형성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지주들만이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누렸다는 겁니다. 지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을 조금이라도 많이 팔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들이 소작농들에 대한 수탈을 훨씬 더 가혹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작 조건을 훨씬 더 안 좋게 변경을 한다든지 소작농들에게 불리하게 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쌀을 최대한 많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조건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 당장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 조건 변화에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주와 소작농들 간에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양극화는 점점 더 어떻게 될까? 이 시기에 심각해지겠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조선 사회 내부에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 그 양극화가 심각해지는데 이 곡물 가격의 상승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곡물 가격은 왜 상승을 할까요? 조선에 남아있는 곡물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왜? 일본 상인들이 이 쌀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 가니까. 조선에서 쌀을 많이 수출을 해가니까 조선에는 점점 더 곡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그 공급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실수죠.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가격은 점점 더 상승하겠죠.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을 포함해서 가난하게 살던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족한 곡물들을 어쩔 수 없이 조선 시장에서 사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것도 뭐에 영향을 줄까요? 이 양극화 심각의 영향을,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각해지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적을 한번 해볼 게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쌀을 많이 수출을 해갔을까? 그러니까 다시 일본 상인들 입장에선 왜 쌀을 많이 수입해 갔을까죠?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 쓰지는 않을 텐데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본에 조선의 쌀이 많이 수출이 되면 일본에는 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곡물 가격 점점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 당시에 일본은 처음으로 산업화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점점 도시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컸겠죠. 그럼 경제 성장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일본의 노동자들, 도시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저임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활비의 부담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였냐면 조선에서 값싼 쌀을 엄청나게 수입해 들어오는 거였던 거예요. 즉 일본의 곡물 가격 하락이라는 어떻게 보면 목표에 조선에 뭐가 이용된 걸까요? 쌀이 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조선에서 농업의 상업화가 되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최초로 이제 시작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긍정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조선의 경제 규모도 점점 커지는 거는 맞으니까 거래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그 경제의 발전이 어느 나라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일본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조선 경제가 예속되는 문제가 이 최초의 거류지 무역에서도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침략의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최초에 진행되었던 이 거류지 무역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으로 변화하는 시점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 1882년에 체결된 이 조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이모군란이 있은 이후에 청나라가 조선에 강요를 해서 체결한 조약이었죠. 이 조약은 이모군란 때는 우리가 요 얘기를 했었어요. 이 조약 처음 부분에 청나라가 조선을 속방으로, 즉 청나라가 조선을 사실상 장악한 거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걸 명시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조약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정치적인 의미보다도 사실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원래 본 내용은 무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무역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데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청나라 상인이, 왜냐하면 청나라 상민이 조선에서 어떤 무역을 할 수 있는지 정해놓은 조약이니까 청나라 상인이 양화진, 이 양화진은 어디냐면 현재 서울 마포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마포 근처에 있는 양화진과 한성, 서울이죠, 한양에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체결된 조약에서는 계양장 10리 이내에서만 무역이 가능했어요. 자, 근데 이제 어디에서도 된다? 청나라 상인은 한성, 한양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거류지를 넘어서 내지, 어디에서도 된다? 안쪽 땅에서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전 시장을 사실상 청나라 상인들이 직접 가서 그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결과 청상인의 조선 진출은 둔화될까요? 아니면 빨라질까요? 빨라지겠죠. 본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지 통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이제 자 봅시다. 이 내지 통상이 이제 청나라 상인들은 가능하니까 굳이 여기 나오는 객주 등의 중간 상인을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청나라 상인들 같은 경우 없죠. 그러면서 무슨 무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 거리지 무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청나라 상인이 직접 조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경제적으로도 당시의 거리지 무역을 흔들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나라가 다급해질까요? 바로 일본이 다급해지겠죠. 왜냐하면 청나라 상인들이 점점 조선의 경제를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요구를 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상당히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83년에 결국에는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새로운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때 조선도 아예 일본에게 털리기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1882년 미국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국제정세의 흐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3년에 조약이 체결될 땐 조선도 일본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얻어내겠죠.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관세 부과입니다. 82년에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서 관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었잖아요. 83년에 조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일본과 그 관세 내용을 일본에게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른 내용을 할 때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공령인데요. 이 방공령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약을 통해서 마련합니다. 이 방공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곡물의 유출을 막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흉년이 들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각 지방관이 실시하던 원래 정책이에요. 조선에서 원래 시행되던 정책. 근데 이걸 일본 상인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게 83년의 조약에 명시를 해놓은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125쪽 하단의 자료 3, 37항을 참고해보면 이거예요. 사회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방공령을 실시하지 않으면. 기근이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홍수가 난다거나 아니면 가뭄이 와가지고 농작물 생산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근데 일본 상인들이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전국에 있는 농산물들을 막 수집을 해가는 거예요. 왜냐면 값싸게 일본에 갖다 팔면 엄청나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83년에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 방공령을 일본 상인들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기 위해서 83년에 이 반공령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반공령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돼요. 83년부터는 이 반공령이 가능했다는 거. 일본 상인들을 대상으로도. 자, 그럼 일본은 뭘 얻어갔을까요? 일본이 얻어간 것도 중요합니다. 최고로 뭘 받는 나라로 대우해달라? 혜택을 받는 나라로 대우해달라. 이거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중 하나였죠. 82년에 미국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최애국 대우를 얻어갑니다. 그걸 보고 일본도 그러니까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때 이 요구를 얻어냈던 거죠. 요구 두 개를 그러니까 서로서로 어떻게 보면 주고받았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최애국 대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고의 혜택을 받는 나라로 대우해준다는 건 다른 나라가 만약에 조선하고 조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혜택을 얻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그 혜택을 이 최애국 대우가 있는 나라에게도 적용시켜 달라는 겁니다.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82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통해서 뭐가 가능해졌어요? 내지 통상이 가능해졌죠. 이 혜택이 최애국 대우가 부여된 순간 이것도 찢어졌네요. 중요하니까. 이 내지 통상이 어디에게도 이제 가능해진다? 이 최애국 대우가 부여된 순간 일본 상인들한테도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써야겠네요. 내지 통상이 가능해지죠. 무슨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된 이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82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83년에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된 이후에 조선에서는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왜냐? 이제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이 객주 등의 중간 상인을 거칠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직접 양화진과 한성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이렇게 한양에서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점점 확장이 되면서 사실상 전국에서 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조선 상권을 잠식해 가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성에서, 즉 한양에서 특권을 누리고 관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던 시전상인들 완전히 큰 타격을 받겠죠. 이 시전상인 같은 경우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뭘로? 독점으로 상업활동을 하던 어디의 상인이었다? 한양의 상인이었습니다. 이 한양 상인들 같은 경우도 이 거류지 무역에서는 상당히 큰 이익을 누렸었는데 이제 이 한양에서 누가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활동을 하고 직접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겠죠. 이들이 누리고 있던 어떤 특권이 사실상 없어진 걸까요? 전매 특권이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상권을 지키고 자기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 상인에 의해서 상권을 상당히 잠식해 가서 힘들어진다는 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개항장의 객주죠. 왜 타격을 입을까요? 사실상 기존의 거리주 무역이 끝장나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이 거리주 무역이 끝장이 났으니까 그 거리주 무역으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세력들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요게 개항 후의 교역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해둘 건 두 단계라는 거예요. 두 단계. 거리주 무역이 최초에는 벌어지다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과 조일통상장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과 청나라 상인이 본격적으로 직접 조선의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훨씬 더 경제적인 침탈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기세를 잡고 있던 것, 특히 거리주 무역을 통해서 초기에 기세를 잡고 있던 건 일본입니다. 하지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이모군란 청나라가 진압하죠. 그 이전이긴 하죠.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체결되고 그 다음에 84년에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진압하죠. 그러면서 청의 영향력이 조선에서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점점 일본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 청나라의 위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선생님이 도표를 같이 올려놨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대략 19대 81이던 게 여기 나오는 청일전쟁이 터지기 직전 93년에 보면 49대 51로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의 수입액에서 청과 일본의 비중이 비슷해지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놓고도 조선에서 청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졌던 겁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뭐의 원인이기도 하다?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상황에서 제일 그럼 큰 피해를 봤던 건 누굴까요? 일반 백성들이죠.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지주들이 소작농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면서 살기가 되게 더 힘들어지는 데다가 그러니까 일반 대다수의 백성들 입장에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곡물을 자기들이 파는 게 아니니까. 지주들이 파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부족한 곡물들은 또 사서 먹어야 되는데, 또는 도시의 하층민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곡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 곡물 가격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불만들이 점점 쌓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제목에 있는 뭘로 폭발하게 될까요? 여기 나오는 동학 농민운동으로 폭발을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적인 변화를 농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조세 부담이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 즉 개화를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개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담이 결국엔 당연히 백성들의 세금에서 오는 거니까 부담이 커질 거고, 외국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임오군란 끝나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끝나고 일본이 결국엔 군사적인 압박을 해서 조선에게 새로운 조약들을 체결하면서 자기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잖아요. 이 배상금도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백성들의 세금이죠. 자, 그러다 보니 국가 재정이 악화가 되고 이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세금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기강이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개항 이후에. 자, 여기 나오는 집권층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민씨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씨 세력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민씨 세력, 즉 고종의 왕빈, 민비의 인척들,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한 이 민씨 세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세도 정치기에 세도 가문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외척 가문이기도 하고 그 외척 가문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력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워낙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뭐가 심해진다?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겁니다. 부정부패의 핵심은 뭘까요? 매관매직이죠.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매관매직을 통해서 관리가 된 지방관들에 의한 수탈이 심각해지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건 새로운 변화죠. 지주가 소작농에 대한 수탈을 엄청나게 더 심각하게 합니다. 왜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미명교환 체계에서 돈을 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작농들에게 최대한 많이 뜯어내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작농들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 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 농민들,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하는 이 농민들,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는 미국 수출, 어디를 향해서? 일본을 향한 미국 수출.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을까요? 부정적인 입장이었을까요? 쌀을 파는 거니까 자기들이 쌀을 생산하는데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미명교환 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겠죠. 농민들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 일본에 대한 미국 수출에 극렬하게 반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농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느 나라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커졌을까요? 일본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점점 더 커졌겠죠.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농촌의 가내 수공업에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그나마 날 때 짬을 내서 집에서 배틀을 통해 가지고 배틀을 막 이렇게 배틀을 깃는다 그러나요? 배틀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수공업, 집 안에서 진행하는 수공업을 통해서 그나마 면직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부가가치를 그나마 좀 창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면직물이 일본 상인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된 거예요. 영국산 면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값싼 영국산 면제품이 조선 시장에 쫙 풀리니까 그나마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또 다른 수입원이었던 면직물 생산업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진다? 농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면 질수록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무언가에 매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꿈을 꾸기 시작을 하겠죠.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세기 후반, 즉 세도 정치기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 현상이 뭐였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조선시대를 하면 배우게 되겠지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걸 떠올려보면 새로운 종교의 출현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가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도 있긴 했지만
더 많이 농민들에게 다가왔던 건 1860년 초에 만들어진 경주에 있었던 잠반 출신의 최저유가 새롭게 창시한 동학이라는 종교였죠. 이 동학이 이 시기에 이런 농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고통을 달래주면서 전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을 확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세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80년대, 90년대 여기 보면 2대 교주인 최시영의 어떻게 보면 활약을 통해서 교세가 확장이 됩니다. 특히 수탈이 심했던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동학 교도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동학을 매개로 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 새로운 움직임은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교조 신원운동입니다. 교조는 뭐냐면 동학을 창시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떤 종교의 시조라는 뜻이죠. 그게 누구였다? 최재호입니다. 근데 이 최재호 같은 경우는 동학을 창시하고 자기가 포교하는 과정에서 포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처형당합니다. 그 처형당한 이유는 뭐냐? 이 동학이 여기 나오는 여기 용어풀이에 보면 사교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자,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이 기반이 된 사회였어요. 조선은 이 성리학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가르침도 조선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사교라고 부르던 거죠. 사악한 종교 또는 사악한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논리를 완전히 배척했던 거죠. 그럼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체제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교로 낙인 찍힌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는 1864년에 사문난적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뭐 되게 된다? 처형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교로 낙인 찍힌 동학은 조선에서는 포교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당연히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최시영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확산들이 엄청나게 대중화되기는 했지만 이 동학교도들은 동학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또 힘들었던 점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점점 이제 자기들이 교세가 확산이 되니까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질 겁니다. 특히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1880년대 다양한 서양 국가들하고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의 수교 과정에서 천주교의 포교가, 기독교의 포교가 조선에서 합법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학교도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동학의 어떻게 보면 포교도 합법화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그 방법이 뭐였냐면 교조신원운동이에요. 교조가 원한을 갖고 죽은 거잖아요. 왜냐? 억울하게 죽은 거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에? 정부에게. 자, 교조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교조가 원한을 갖고 죽었다. 즉 불합리한 이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교도 아니다. 우리는 사악한 가르침이 아니야. 우리는 동양의 교리를 동양의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가르침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우리 백성을 위한, 조선을 위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줘. 다른 말로 하면 동학을 합법화시켜줘. 라는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교조신원운동이 1890년대부터 본격화가 돼요. 교세가 점점 더 확장됐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그 교인들이 많았던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교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세력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세력 결집 형태의 어떻게 보면 시위 같은 형태의 운동들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공주와 삼내 지역이었어요. 충청도의 공주, 전라도의 삼내 지역에서 포교의 자유와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초의 교조신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전라도와 충청도의 지방관들은 되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지방관들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걸 그냥 군사력 동원해서 때려잡기에는 너무 큰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 교조신원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주동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네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은 이제 그만할게. 근데 너네를 합법화시키는 문제는 우리 같이 지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권한으로서는 좀 부족하네.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고 좀 돌아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잘 달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주와 삼내 집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겠죠, 그럼. 그래서 광화문이 어디예요? 서울의 경복궁의 경복궁의 정문이잖아요. 그 광화문에서 복합상소를 벌이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올라간 건 아니고 이 동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 요인들이 광화문에서 복합상소, 여기 뜻이 있죠? 대궐 문 앞에 엎드려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원래 유생들이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복합상소를 펼칠 정도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포교의 자유를 요구해달라고 한 거죠. 이것도 잘 달래서 조정이 보냅니다. 일단은. 근데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이어서 보은과 금구라는 곳에서 훨씬 더 대규모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동학교도들을 거의 대부분 소집해서 엄청나게 대규모의 집회를 다시 한번 엽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최초에는 포교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신원, 그러니까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점점 나오다가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들다 보니 그 농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여기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게 뭐냐 이겁니다. 탐관오리의 처벌. 일본과 서양 세력을 축출해달라. 특히 어디? 일본. 왜? 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경제적인 파탄, 경제의 양극화가 일본의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침투 때문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일본 세력에 대한 축출 요구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요 내용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한 걸음 더에 교조신원운동의 성격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최초에 열렸던 이 공주 집회에서는 동학은 사학이 아니라 유불선을 합의한 것으로 유교하는 대동소이하고 우리는 뭐가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나쁜 종교가 아니니까 제발 인정해달라. 자, 그리고 누구의 신원을 조정에 아뢰어달라? 최재우의 신원, 교조신원운동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성격이 상당히 강했던 거죠. 처음에 집회는. 자, 근데 밑에 봅시다. 보은 집회예요. 93년에 있었던. 지금 외와 서양이라는 적이 나라 한복판에 들어와 어지럽힘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한양을 보건대 오랑캐의 소굴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진왜란의 원수, 병인양류의 수치를 어찌 참아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참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척, 외, 양, 창, 의. 척, 배척하라는 거예요. 외구와 일본과 서양 오랑캐를 배척해서 창의, 의로움을 드높이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던 공주 집회에서의 목소리랑은 상당히 다른 내용이죠. 사실상의 정치적인 요구입니다. 사실상의 정치적인 요구가 이 보은 금구 집회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농민을 대변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이 교조신원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교조신원운동 자체는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조신원운동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원래의 목표인 종교적인 자유를 얻지는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걸 통해서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세력화되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들어주진 않았지만 자기들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탄압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 고을 단위가 아니라 여러 거울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군데서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거 어떻게 보면 역적 모의로 물려가지고 군사적인 탄압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유야무야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농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주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회가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이 집회를 조직하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간에 또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더 쓰면 이후에 동학 농민군이 봉기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상 중요한 경험이 됐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개항 후에 교육 구조가 변화를 하면서 다양한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도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교육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나면서 조선 경제라는 어떻게 보면 큰 파이가 늘어나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내부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해지면서 특히 일반 백성들, 농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악화되는 문제도 지속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정치화되고 세력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개체가 뭐였다? 새롭게 출현했던 동학이라는 종교였다. 이 종교적인 조직을 통해서 농민들이 세력화되고 정치화되는 현상들이 1880년대, 90년대 흐르면서 점점 더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항 이후의 정치적인 변화 말고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스스로 생각해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동학, 농민 운동 이전에 농민 보기가 점점 늘어나게 된 우리가 원인 같은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 이번 시간 과제로 제시해 줄 테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거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 끝을 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